박사 수준이실 텐데요. 그래도 불안하고 궁금한 건 어쩔 수 없으시죠? 오늘 지금까지 나온 의학적 사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폐렴으로만 발현이 되는 건가요? 하신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폐렴으로 많이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장기나 피부에는 묻어도 별로 상관이 없다. 오로지 폐에만 안 좋은 건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네. 많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코로나19에 의해서 폐렴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는 호흡기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되고 호흡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폐렴만 생기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호흡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숨을 들이쉬게 되면 저렇게 코를 통해 들어와서 후두를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이제 폐포까지 가게 되고요. 이게 폐포죠? 예, 저게 풍선처럼 생긴 폐포고 네. 공기를 들이쉬게 되면 산소를 머금은 공기를 폐포가 가득 차서 풍선처럼 부풀게 되고요. 네. 그 안에 있는 산소가 그 폐포 주변에는 혈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공기 안에 드는 산소를 혈관 폐포 벽을 통해서 혈관으로 해서 산소를 옮기게 되고 또 혈관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다시 폐포 안으로 나와서 내쉴 때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흡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면 이제 폐까지 간다고 알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이게 후두에 염증을 일으켜서 목이 아프고 칼칼하면 후두염이 되는 거고요. 예. 그게 이제 기관지로 들어가서 기관지염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넘어서 이제 폐까지 들어가서 폐 염증을 일으키면 이게 폐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폐렴까지 일어났던 거는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힘들게 갔다는 거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약간 심각한 상황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폐렴이 생기더라도 몸이 이제 기본적으로 심각한 질병이 없거나 건강하다고 하면 그 자체로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그러면 있겠습니다. 설령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가도 모두가 다 폐까지 간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접촉을 해도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네, 사실 어떤 이유인가요? 뭐 확진자 동선 저희가 살펴보면 거기를 지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린단 말입니다. 네, 참.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거하고 병이 생기는 건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면역력이 달라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걸 잘 막아내고 잘 걸러내고 염증이 생겨도 금방 치료하는 데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염증이 생기면 못 이겨내고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같이 말씀드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이걸 이겨내면 병이 안 생기지만 이 바이러스의 능력이 우리 몸의 능력을 넘어서서 그런 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역 세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영상을 보시면 무조건 바이러스 면역력이 센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저렇게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면역세포들이 바이러스에 달라붙고 그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독성 물질을 뿜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독성 물질이라는 게 말하자면은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내뿜는 거지만 예. 저게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상세포가 망가지고 장기에 망가지게 되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요즘 흔히 말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옛날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나 조류 독감 때 치명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이라고 이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면역의 과민 반응이죠. 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우리 면역 세포들이 원래 알고 있던 바이러스면 이 정도 양만 뿌리면 얘가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당히 뿌리는데 네네. 처음 본 애들 들어오면 이게 모르잔 말이죠. 그러니까 네. 과다하게 뿌리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집에 이제 촛불을 켜놨는데 촛불을 끄려고 네. 하면 이게 훅 불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모르고 잘못해서 소화기를 막 뿌려버리면 촛불 하나 촛불은 잡겠다고. 꺼지지만 온몸에 소화기 분진해서 난리가 나겠죠. 이제 이걸 말씀드리면 몸에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단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게 아주 흔한 건 아니고 드물게 나타나지만 이게 이제 예측이 안 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이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드물게 나타나도 사이토카인 폭풍이 있으면 좀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자분들이 면역력이 무조건 센 게 좋은가 이렇게 물어보면 꼭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면역력을 키우는 것은 대부분의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면역력은, 일이고요. 유지하고 키우는 게 맞습니다. 결국 면역력은 그냥 내 몸을 지키는 군대 뭐 이 그렇죠.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 군대가 지나치게 강성할 필요는 없고 네. 적정하게 내 몸을 지킬 만큼만 유지가 되면 된다. 그렇죠.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예.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아유. 뭐든지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관한 질문인데요.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거든요. 뭐 치료약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또 생명에 위협을 주는 그렇죠. 폐렴으로 들어서기도 한다. 현재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원칙적으로 이제 감염병의 치료는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결핵이면 결핵약을 써서 결핵균을 죽이면 되고요. 네. 세균성 폐렴이면 항생제를 써서 죽이면 되고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것도 항바이러스를 써서 바이러스를 죽이면 원칙적으로 치료가 되는 거죠. 네. 근데 하지만 이 코로나19에 대한 아직 치료약은 개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치료약이 없는 거지 치료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치료약은 없지만 치료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해 감염으로 후두염 같은 거, 감기 같은 게 생기면 거기 증상에 맞는 대중요법을 쓰면 되는 거고요. 상기도 쪽에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는 이제 자정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병이 들어오면 이 병을 스스로 물리치는 힘은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병을 물리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심각한 폐렴이 생겨서 숨이 차고 산소가 부족해 숨을 못 쉬면 병이 낫기 전에 숨이 차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이유로.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분이 저 나을 때까지 숨을 잘 쉬게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 공급을 해주고 숨을 못 쉬면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고요. 네. 인공호흡기로도 안 되면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에크모 치료 이런 걸 해서 호흡을 유지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고 지금 나타나 있는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환자들이 심각한 상황이 오면은 네. 환자들이 증상을 조절해주고 그런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보조요법을 쓰면서 치료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코로나19를 직접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약은 개발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른 바이러스 약들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에이즈 치료제라든지 에볼라 치료제라든지 감염 치료제라든지 말라리아 치료약 이런 것들을 써서 효과가 있는지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지만 같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혹시 약을 써서 이게 이제 효과가 있을지를 확인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제대로 된 코로나19 약이 개발될 때까지 그런 걸 쓰면서 기다리는 거죠. 네. 이게 사실 과거에 비하면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하고 음. 과거에 난치병, 불치병이었던 것들도 이제 치료제가 다 개발이 됐잖아요. 네. 원래 이렇게 치료제를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까? 예, 이게 예상이 돼 있고 옛날부터 있던 거면 미리 개발을 했겠지만 네. 이거 코로나19처럼 갑자기 나타난 거는 이게 개발이 안 돼 있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바이러스는 변이를 잘합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던 사스, 메르스도 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네. 거기에 대한 약을 개발하면 또 변이가 일어나고 약을 개발하면 변이가 일어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대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두려워하시는 네.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 후에 혹시 폐에 무슨 흔적이 남는다든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셨어요. 네, 뭐 폐섬유화 뭐 이런 네.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지금까지 얘기를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생긴 지가 한 두세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환자들이 낫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미한 후두염이나 기관지염 같은 경우는 그 상태로 염증만 좋아지면 완치가 되고 보고요. 폐렴 같은 경우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저절로 좋아지고 흔적이 남지 않거나 살짝 흔적만 남는 정도로 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하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이렇게 해서 심하게 폐 전체가 손상을 입고 그런 상태가 돼서 뭐 인공호흡기 치료나 에크모 치료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좋아진 다음에 후유증이 좀 남을 수가 있거든요. 아하. 우리가 이제 몸에 상처가 나거나 화상을 입으면 이게 나아도 흉터가 남잖아요. 네. 폐도 마찬가지거든요. 오. 폐도 심하게 앓고 나면 이게 좋아지면서 흉터가 남아서 좀 딱딱해집니다. 그걸 네. 폐섬유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폐는 기본적으로 말랑말랑해야 숨을 잘 쉬고 네. 호흡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딱딱해지면 호흡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흉터가 남는 정도가
뭐 10%, 20% 어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이 숨이 찰 정도로 많이 남았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후유증으로 호흡곤란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네. 우리 한혜원 씨 표정이 엄청 심각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예. 중증 환자들의 경우는 후유증을 염려할 필요가 있지만 경증 환자들은 그냥 작은 흉터 정도만 남는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군요. 우리가 이제 폐는 폐 기능이 이제 30% 정도, 70% 정도만 있어도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 거꾸로 얘기하면 30% 정도는 흉터가 남아도 크게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